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타이완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타이완에 대한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환영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타이완을 향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 중국 주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며 어떤 위협에도 겁먹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지 약 2년 반 만에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2명꼴로 확진 이력이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2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북한 해저터널 도로가 바닷물에 항상 젖어 있어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일부가 막히면서 외부로 배출돼야 할 바닷물이 내부로 유입됐기 때문이지만 운영사 측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어젯밤 타이완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이완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방문이 미국의 대중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일 밤 10시 45분쯤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일행이 탄 비행기가 타이완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전 방문지인 말레이시아를 떠나 타이완까지 남중국해를 경유하는 직선 항로 대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거치는 우회 항로를 택했습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한 전함 4척을 전개하고 펠로시 의장이 도착할 무렵 중국 공군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 중이라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나왔지만 우려했던 군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의 도착에 앞서 이들이 묵을 호텔 앞에 보안 철책이 설치됐고 시내 고층 건물엔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글귀가 전광판에 새겨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이완과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방문은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의회 대표단 방문 중 하나이며 오래 유지되어 온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바라보는 타이완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希望就是台美关系可以往上提升一些嘛，所以他的拜访对我们来说应该会是好事啊，没有什么实质的帮助，对啊，那最终我们也只是沦为别人的棋子而已，对吧？那其实台湾要走出自己的路线。 펠로시 의장은 오늘 타이완 총통과 면담하고 입법원과 인권박물관 방문,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마친 후 오후에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타이완을 향한 무력 시위를 공언했습니다.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 방문으로 중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땅을 밟자마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무력 시위를 공언했습니다. 타이완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실탄 사격에도 나서겠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도 곧바로 국영방송을 통해 강경한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으로 인한 모든 후과는 미국과 타이완 독립분열 세력이 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严重破坏台海和平稳定，向台独分裂势力发出严重错误信号。中方对此坚决反对，严厉谴责，已向美方提出严正交涉和强烈抗议。 러시아도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크렘린궁은 펠로시 의장 방문은 명백한 도발이라며 미국은 대결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중국 주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상적인 의원 방문에 중국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격앙된 반응을 의식한 듯 중국 위협에 겁먹지 않을 거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from the very beginning that she will make her own decisions and that Congress is an independent branch of government. Our Constitution embeds the separation of powers. 미국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강경한 공화당이 더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The number of senators is that we should close ranks now and not le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ry to drive wedges between American elected officials or the White House on whether or not she should be there.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과 시진핑이 3연임을 노리는 중국 모두 타이완 문제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펠로시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원치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이틀째 반대 집회를 이어갔고 반대 서명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단체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박 부총리는 아이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공교육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대안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하나 더 얹어서 부모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한 즉각 철회 요구와 질타가 이어지자 박 부총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근데 장관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얼마든지 정책은 조정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원과 학부모 단체는 범국민 연대를 결성하고 릴레이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초등취학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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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종료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사교육 기관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 조장하는 게 이번 정부의 교육 정책입니까? 지난달 30일부터 받기 시작한 반대 서명에는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교육계 또 보육계 단체는 이틀째 집회를 열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앞당기는 건 유아기 발달 특성상 무리라면서 정부는 돌봄과 사교육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교실 환경부터 문제입니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배움을 이루어 나갑니다. 협소한 초등교실에 닭장같이 둘러앉아서 어떻게 놀이중심 교육을 실현하란 말입니까? 만 5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면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넘쳐나는 돌봄 수요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대책 하나도 없습니다. 수업 종료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사교육 기관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7살 아이도 굉장히 아기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등학교 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의 놀이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런 놀이할 수 있는 공간, 놀이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은 취약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어제 용산 집무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의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때까지 해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면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게 학제 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1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0시 기준 1,993만 명이었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을 넘겼는데 국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코로나19 확진을 경험한 셈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부터 약 2년 반 만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우세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0시 기준 BA.5 변이 검출률이 66.8%로 전주보다 10.5%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감염 비율이 60.9%, 해외 유입이 79.4%입니다. 우세종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감염률이 지난달 셋째 주보다 10%포인트 넘게 급증하면서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방역당국은 BA.5가 가진 면역 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제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 드는 비용 부담을 낮춰 숨은 확진자를 찾겠다는 건데요. 시행 첫날 의료 현장에는 정부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실 좌석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비가 면제된 첫날, 시민들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겁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많게는 6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무증상 접촉자도 의원 기준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이 이어지자 정부가 비용 부담 등으로 검사를 회피하는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다시 문턱을 낮춘 겁니다. 금액이 막 몇만 원씩 하면은 일부러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처럼 몇천 원 이렇게 하니까 안 받는 사람은 없이 다 나와서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시행 첫날 의료 현장에선 정부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무증상 접촉자가 검사비를 내는 등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라에서 저기 하는 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요.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증상자는 그 자비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에 직접 안내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엑스에다가 잘 안내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동안 재택치료를 받아온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도 달라졌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하던 모니터링을 중단한 겁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고 먹는 치료제도 보급이 확대된 만큼 대면 진료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자칫 위중증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니터링하거나 간병을 할 수 없는 고령층의 경우에는 연락조차 못하고 집에서 변을 당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해열제를 복용해도 고열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뻐근해지는 등 증상이 심해지면 24시간 의료상담센터로 연락해 진료를 받고 위급한 상황에선 신속히 119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80대 노인이 혈액이 응고돼 혈관이 막히는 혈전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코로나19가 혈전증을 비롯해 중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나서 후유증 인정 범위를 넓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1살 연모 씨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왼쪽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발목 아래가 온통 검붉은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혈전 제거 시술을 반복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고 결국 2차례에 걸쳐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했습니다. 기저질환인 당뇨도 없으세요. 2차례나 이제 절단 수술을 받으시면서 이제 그 충격이 이제 너무 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망 증상으로 인해서 좀 기억을 잘 못하시고. 연 씨는 응급실 내원 당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성 혈전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성 폐렴하고 혈전증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원 기간 일주일에 해당하는 코로나 직접 치료비만 지원을 받았어요. 코로나19 감염이 혈전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건 국내외 학계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제에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다양한 질환들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혈전 관련이나 아니면은 심내혈관계 질환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잘 증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혈전증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공식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 결과에 따라 두통과 발열, 호흡곤란, 피로감 등의 임상 증상을 대표적인 코로나19 후유증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엔 혈전증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전증은 이상 반응이거든요. 그게 후유증으로 포함이 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19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만큼 뇌졸중이나 치명적인 장기 손상 등 여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러 후유증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당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조만간 열릴 전국위에서 비대위 출범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엄인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공개 최고위를 거친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지 최종 결론 짓습니다. 안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건지 또 당원을 바꿔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입니다. 비대위 전환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서병수 전국위의장도 일단 회의는 소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스럽고 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헌 당규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위에서 2가지 안건이 모두 의결되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내정에 들어갑니다. 당 전반을 쇄신할 파격적인 외부 인물보다는 우선 당내 중진 가운데 한 명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추려진 부분은 없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주호영, 정우택, 조경태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후보군들로 지금 다들 거론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 나눈 바가 없고. 이 남국을 타개하기 직접 나서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건지 나도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갈수록 격화하는 내부 갈등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의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속도전을 통해 이 위기를 넘어서겠다는 의지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전환을 위해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의결한 같은 당 최고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해 지난달 29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늘 표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영화 반지의 제왕을 인용해 물론 여기에도 되살아난 시체를 일컫는 언데드가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97세대 후보들은 최근 실언 논란 등을 고리로 유력 후보인 이재명 의원을 압박했고 이 의원 역시 적극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경선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열린 첫 TV 토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시작부터 정부 여당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산무 정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무능, 무책임, 그리고 무기력하다. 이 정권의 성격은 불안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걱정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정정국과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 토론에 돌입하자 97세대 주자들은 전선을 꾸려 최근 이 의원의 잇따른 실언 논란을 꼬집었고 이 의원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소득자, 저학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단다. 그 말씀하시면서 언론 환경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남탓 노선으로 규정하고 욕하는 플랫폼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난이나 증오가 아니라 서로 존중한 기반에서 소통되어야지 맞는 것이고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 예산 이런 것들을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이 좀 비정상적인 상태가 좀 아쉽다. 예.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논란 등을 두고 사당화와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력 후보가 되면 당이 분열되지는 않을까, 또 한쪽으로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의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땡큐다, 이나땡 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기다린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던 걸 기억을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듯한 질문도 이어졌는데 이 의원은 사과하며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0.73%든 73%든 진 것은 진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토론부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을 깨려는 공세가 쏟아진 가운데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로 정당하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법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경찰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이 나온 건 한 달여 만인 6월 21일. 권고 발표 일주일 만에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어 경찰국이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비공식적인 통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정당하게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경찰국은 속전속결로 탄생했습니다. 경찰국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상민 장관은 감개무량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국이 출범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난관을 헤치고 오늘 경찰국 출범하게 돼서 무한히 기쁘고 독립성 침해라는 반발을 의식한 듯 경찰 고위직 임용제청 등 법률에 규정된 지휘 업무만 담당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치안 업무는 경찰국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국 자체는 치안 업무하고는 하등 관련이 없는 조직이고요. 개별 법령이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무에 관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고요.
입직경로 구분 없는 하나의 경찰을 강조하며 일각의 경찰 갈라치기 논란을 불식하려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 역시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경찰, 국민 사이 소통 역할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속 논란 속에 결국 첫 발을 내디딘 경찰국이 경찰 내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법적 문제점을 그대로 아는 채 출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 정책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하고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불령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경찰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이 관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정하고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 50분 기준 서울 서부권과 동부권,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지역,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또 서울 서남권과 동남권, 경기도 여주, 이천, 남양주, 부천, 광명 등에는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 매우 거센 비가 내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2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오르자 물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폭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빅스텝을 단행했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더 치솟자 이번 달에 0.5%포인트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1월에 6.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6월에 이어 2달 연속 6%를 넘는 상승률은 2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전기가스 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6.3%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관리를 맡은 한국은행이 다급해졌습니다.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빅스텝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7월 저희들이 했던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물가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벗어나면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의 폭과 크기를 결정하겠다며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변수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배추와 감자 공급 확대를 위해 재배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이들 품목의 재배를 확대하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수매한 뒤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추석 성수기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무 2,000톤을 비축했고 배추와 감자도 6,000톤씩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늘과 양파도 각각 6,000톤, 2만 톤을 비축했고 수급 상황을 보면서 일정량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노사 공동 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택배 노조가 일부 대리점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는 어제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파업 종료 이후 나온 노사 합의안이 일부 대리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부 대리점 조합원들이 5개월째 해고 상태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이 비가 온 것처럼 젖는다는 보령 해저터널 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인천 북항 해저터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결로가 원인인 보령 해저터널과 달리 이번에는 터널 안으로 유입된 바닷물 때문으로 확인됐는데요. 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에 있는 5,460m 길이 북항 해저터널. 도로 가장자리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예 차선 한 개가 흠뻑 젖어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일 심하네. 북항 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관통해 가운데 지점은 바닷속 59m까지 내려가는 그릇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만큼 젖어 있는 도로 자체가 충분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최소 2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끝차선 쪽이 자꾸 젖어서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렇다면 해저터널 도로 위에 있는 물은 왜 생긴 걸까? 먼저 이 물은 바닷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해저터널은 일정량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설계한 만큼 배수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 가운데 일부가 막히면서 터널 밖으로 배출돼야 할 물이 터널 내부로 넘쳐 들어온 겁니다. 원활하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이제 채수가 되니까 거기로 이제 좀 약간씩 스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터널 안정성에는 저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터널 운영사가 배수로 가운데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아래로 난 배수관은 점검을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 배수로의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불편하게 만든 설계. 그거는 처음 설계 계획하고 심의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죠. 요즘 로봇 같은 것을 투입해 놓으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젖는 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바닷속을 지나는 해저터널 특성상 운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도중에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에 갔지만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30대 간호사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출근 직후 극심한 두통 증상으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뇌출혈로 진단하고 곧바로 혈류를 막는 색전술을 처치했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전원 조치했지만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를 두고 아산병원이 응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서 간호사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휴가 중으로 없어서 서울대병원에 전원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이른바 산재를 신청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뼈가 부러지고 유산까지 했지만 산재 신청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거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을 만드는 강원도 춘천의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생명 존중과 상호 존중의 가치 실현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YTN을 찾아온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2살 김모 씨, 지난 2016년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해당 기업에 채용됐습니다. 생산관리실 회계 업무를 맡았는데 문제는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인 김 씨가 다니기에 너무 가파른 계단과 통로. 2018년 서류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고 꼬리뼈 골절에 뱃속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고 2달 전 회사에서 다친 다른 직원을 병원에 이송하며 김 씨가 상사로부터 받은 문자. 산재 처리되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병원에는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문자를 보낸 상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아니라 산재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기억하는 건 다릅니다. 그분은 찢어지는 사고여가지고 그게 한 5바늘인가 6바늘인가 꿰맸어요. 그러니까 봉합수 실수를 한 거죠. 3개월 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내 분위기 탓에 김 씨는 자신이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산재 은폐시키게끔 이렇게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산재를 신청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감히 생각도 엄두도 못 낼 일들이었죠. 병원비는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는 기록은 남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또 다른 직원 역시 손가락 신경을 잃는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손 관련돼서 의료보험 처리로 해서 내 보험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산재를 안 되고 내 질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얘기하니까 돈 안 들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산재 신청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답합니다. 산재가 왜 그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산재하면 인사적인 부담이 있다든가 이런 게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노무사 생각은 다릅니다. 문제는 회사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산재를 못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게끔 만든 문제인 거죠.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는 발사 4일 만에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발사될 우리 달 궤도선 다누리는 무려 4개월 반 동이나 비행을 해서 달 궤도로 진입할 예정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직선으로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50년 전 아폴로 11호는 나흘 만에 달에 착륙했는데 다누리는 4개월 반 동안 비행합니다. 직선으로 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 형태로 빙빙 돌아 약 6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누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돌아 달까지 가는 이유는 앞서 설계 변경으로 무게가 120kg 이상 늘어나면서 연료 소모를 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늘어나니까 전체 무게 대비 연료의 어떤 비율이 저희가 좀 안 맞은 그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 연료를 가지고는 3.5 페이지 하기에는 좀 불안한 조건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는 이제 나사에서 제안도 했고, BLT 코스로 가면 연료를 이론적으로는 최대 25%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다누리는 우선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1까지 갑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점을 이루는 라그랑주 포인트 L1 지점까지 간 뒤 지구 중력에 이끌려 다시 지구로 향한 뒤 달로 비행합니다. 그러면서는 태양과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서로 이렇게 상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라그란지안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우회를 하면은, 그러면은 갈 때는 태양 중력을 이용하고 거기서부터 튕겨져 나올 때는 다시 지구 중력을 이용하고. 이 방식은 무인달 탐사에서는 쓰이지만 유인달 탐사에서는 통상 쓰지 않습니다. 우주인이 장기간 우주 비행을 할 때 우주 자외선으로부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발사된 나사의 달 궤도 큐브 위성도 다누리와 같은 방식으로 비행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1년 달 착륙선 탐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달에 가는 비행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SSG가 9회 초 상대 내야 수비 실책으로 얻은 기회에서 추신수의 동점타와 최지훈과 최정의 추가 타점이 나와 키움의 7대5로 재역전승했습니다. SSG는 3연승을 달리면서 2위 키움과의 승차를 8경기 차로 벌렸고 키움은 4연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1대3으로 뒤진 7회 말 안치홍의 동점 3루타와 정훈의 역전 희생플라이로 LG의 4대3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하주석의 끝내기 홈런으로 5대4로 승리해 기아전 9연패 악몽에서 벗어나며 첫 승을 올렸습니다. 프로축구 선두 울산 현대가 FC 서울을 상대로 후반 일류첸코에게 먼저 한 골을 내준 뒤 박호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울산은 5경기 무패로 선두를 지켰고 서울은 승점 30으로 수원FC를 밀어내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포항은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그랜트의 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김천 상무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오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지방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강원 영서에도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밤사이 열대야는 계속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2도, 대전은 26.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타이완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타이완에 대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무력 시위에 나섰지만 백악관은 중국 주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지 약 2년 반 만에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중 2명꼴로 확진 이력이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격화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흑해를 통해 출항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튀르키예에 도착했습니다. 국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만 5살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놓고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는 공론화의 출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의 돌봄까지 포함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여론 수렴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에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교육부 수장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만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다소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안인데 당장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이어 당권 주자들까지 교육정책을 대통령 한마디에 추진한다. 어린이 놀 권리를 주목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의 국면 전환용 핵폭탄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다. 교육이 무슨 부침개입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루타입니까?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은 장관께서 국민들을 향해 핵폭탄을 막 투척을 하고 국면 전환용으로 이 문제를 던졌다라고 하면 결국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처음 취재진 앞에 선 안상훈 사회수석은 교육의 돌봄까지 통합해 아이를 안전하게 성장시키고 부모 부담도 줄이자는 게 출발이었다며 학제 개편에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만 5살 입학은 법을 고쳐야 가능한 만큼 교육부가 각계 여론을 널리 듣고 국민이 원하는 걸 파악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만약 국민 반대가 많으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 안 수석은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 머리를 맞대고 득실을 따져보자는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실은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에듀케어 시스템에 방점을 찍었지만 사전 설명이나 교감이 없었던 기습 발표에 이미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이 부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정책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정책은 수정되고 변경되고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리하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저희가 8월이나 9월에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연금 구조 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연금 구조 개혁의 경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지만 지난 대선 토론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합의한 만큼 초당적으로 첫걸음을 뗄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식의 모수 개혁도 조만간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을 시작한다며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거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타이완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타이완에서의 첫 메시지로 타이완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젯밤 타이베이 숭산공항에 도착한 직후 낸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은 타이완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의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타이완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메시지는 공산국가인 중국에 맞선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타이완 방문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방문을 통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이 오늘 오전 집무실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난 후 오찬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바위처럼 단단한 지지를 보여주며 서로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맞선 군사적 대응 조치로 타이완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전방위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타이완 주변에서 일련의 군사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 대변인은 타이완 북부, 서남, 동남부 해역과 공역에서는 연합 해상 공중훈련을, 타이완 해협에서는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하고 동부 해역에서 상용 화력을 조직해 시험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비롯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대신 대사급 외교관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탓에 2년 연속 화상으로 열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캄보디아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ARF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27개국이 참여하는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올해 북한에서는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대남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ARF에서도 핵 개발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런 연장선상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한 그런 여러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관련한 공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북핵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아세안 정책을 공식화하고 대아세안 관계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박진 장관은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10개국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어서 강제징용 문제로 얽힌 일본, 사드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과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에서 미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아세안 회의에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예정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흑해를 통해 출항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선이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튀르키예 국방부가 현지 시각 2일 밝혔습니다. 전날 오전 9시쯤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출항한 라조니호는 이날 밤 9시쯤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 입구 주변에 정박했습니다. 공동조정센터 선박 검사 이후 라조니호가 지중해를 거쳐 목적지인 레바논 트리폴리에 도착하게 되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개월여 만에 흑해를 통한 첫 곡물 수출이 무사히 완료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를 보면 개전일인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 수는 현지 시각 1일 현재 1,01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논의할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당헌 당규를 개정해 당대표 권한 대행에게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 결정 사항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명 중에서 4명이 참석을 해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과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가결을 시켰습니다. 전국위원회는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어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늦어도 다음 주 초쯤까지는 이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한 입건 해석은 어떻게 나누셨나요? 그 부분은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저희가
직무 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 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경우 대표직 복귀가 무산되는 이준석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장 사퇴로 억지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인데 법적 대응까지 감행한다면 진통이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는 이미 사퇴를 선언한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 조건을 채우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제 일단 그 사퇴 의사는 다 밝히기 때문에 다만 이 당에 이제 지금 최고위 기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 수리가 지금 안 된 거죠. 지난달 29일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겠다며 비대위 전환에 물꼬를 텄던 배현진 의원도 전국위 소집 의결을 위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네,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장 이준석 대표 측 의원과 최고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비판했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아예 위장 사퇴쇼로 규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저희 최고위원분들께서 같은 행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준석 대표도 배현진 의원을 겨냥해 권력을 향한 탐욕에 끝이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비대위가 전환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법원이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무리한 바보짓을 했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분분한 데다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위의장인 서병수 의원조차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상임전국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통해가지고 의사를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전환이 명분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데다 전국이 문턱을 넘는다 해도 비대위의 활동 기간과 성격, 또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첫 방송 토론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 발언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나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저소득자, 저학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단다. 저는 그냥 실언인 줄 알았는데 관련된 통계 자료를 올리시면서 내 말이 맞다 이러셨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이게 가능한 이제 소위 언론 환경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과대하게 침소봉대하지 않으시고 오해가 좀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항의 의원 랭킹을 만들겠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서 사실은 오히려 피해받고 더 간극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강연의 재미있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한 건데 그걸 욕이란 표현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비판할 기능을 좀 갖자. 가장 큰 일이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었던 개항을 공천,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것을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또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폭은 둔화하는 양상인데 이번 주가 대유행의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약 2년 반 만에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지나갔거나 증상이 있어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감염 경험이 있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올해 2월 5일 100만 명을 넘긴 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여파로 급증했습니다. 3월 8일 500만 명에 이어 불과 2주 뒤에는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133일 만에 2배인 2천만 명이 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가운데 증가폭은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만 5천여 명으로 106일 만에 가장 많긴 했지만 매주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던 더블링 현상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 등 고령층 감염 비중이 늘고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또 여름 휴가철 활동량 증가도 변수인데 방역 당국은 이번 주가 재유행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코로나19 발생률이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한 주 새 1.7배나 급증했습니다. 고령층이 모여있는 요양시설의 집단 발생도 증가 추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대 이하 연령대의 발생률이 각각 200명 안팎으로 높았습니다. 60대 이상의 발생률은 젊은 층의 절반 수준이지만 한 주 전과 비교한 증가폭은 컸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은 한 주 만에 1.7배나 급증했습니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시설도 집단 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6월 다섯째 주에 10건이던 요양병원과 시설 집단 발생이 7월 셋째 주에는 51건이나 생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상황평가 회의를 열고 감염 취약시설 대응책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발생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제 투약 등 환자 관리 및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과거에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54에서 1.29로 낮아졌지만 5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주간 위험도는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률 증가 등을 고려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주째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50대 등으로 확대된 백신 4차 접종은 사전 예약자에 대한 접종이 시행된 첫날 9만 8천여 명이 참여했고 50대의 4차 접종률은 5%입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확산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불필요한 만남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치명률이 초기 델타 바이러스 당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의 중대 상황 변화가 있으면 부분적 거리 두기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현안 보고에서 치명률이 델타 변이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병상 이용률이 심각한 위험 수위가 계속된다면 거리 두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일률적 거리 두기보다는 감염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업무 전담 조직인 경찰국이 어제 공식 출범했지만 경찰 안팎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정책을 심의 의결해온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경찰 내부망에는 검은 리본을 단 규탄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당일 경찰 행정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행안부가 일반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에 대한 규칙,
두령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는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찰위는 앞으로 행안부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무력화하지는 않는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위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경찰법에서 규정한 합의제 심의 의결 기관이라며 경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경찰국이 졸속으로 출범한 걸 규탄하는 의미로 검은 리본 표시를 다는 댓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건 경찰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경찰국이 만들어진 이상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경찰법에 따른 심의 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 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이 내려진 유삼령 총경은 경찰국 출범을 역사적 퇴보로 규정하면서 경찰 중립성을 위해 경찰 최고 의결기구인 경찰위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 경찰 내부 반발은 예전보다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 다만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찰 인사와 예산, 정책 등에 개입할 경우 권한의 범위와 경찰위 의결 절차 등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정부 여당은 2019년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우리나라에서 단죄할 수 있었다며 당시 강제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는데 나혜인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사법 시스템에 당연히 단죄가 가능합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든 사례는 2012년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30대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다른 탈북민을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엔 과거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을 유인하려 했던 귀순자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비롯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질렀다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탈북민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을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탈북어민 사건과 결이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은 피해자가 직접 우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고 북한 보위부에 탈북민을 넘기려고 했던 귀순자도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모두 귀순 당시엔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기도 합니다. 반면 탈북어민들은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자백 말고는 바로 추방돼 조사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 역시 당시 이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며 우리나라에 데려와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자루를 쥔 검찰의 입장은 지금 정부 논리와 가깝습니다. 범행 현장인 선박이 확보돼 있었고 어민들의 교차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귀순 목적이 불순해도 북으로 돌아갈 뜻이 없는 탈북민을 절차를 어기고 돌려보냈다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모두 처벌받은 건 또 아닙니다. 그동안 합동조사 과정에서 살인이나 마약 같은 범죄가 확인된 탈북민은 23명인데 실제 국내에서 처벌로 이어졌다고 밝힌 4건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들은 모두 통일부의 비보호 결정을 받았는데 중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귀순 의사가 있으면 입국은 허용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은 2012년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내려온 귀순 병사의 경우 탈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행했다고 밝혔을 뿐 나머지 사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내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이 내용이 MBC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군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성폭력 피해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였는데요. 가해자는 안마를 핑계로 추행하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라도 보고 싶다. 공군 소속 40대 A준이가 부하 직원인 20대 B하사에게 수시로 했던 말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은 불과 1년 전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부터 회식 자리에서 안아달라는 요구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가해자의 성추행은 꾸준하고 집요했습니다. 반장은 피해자의 윗옷을 들쳐 등에 부항을 놓았으며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의 여러 부위를 만졌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남성 하사 숙소에 피해자를 데려간 가해자는 경악할 만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힌 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양성평등센터에 A준이를 신고했습니다. 열흘 후 A준이는 구속됐지만 2차 가해는 이어졌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A준이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군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하사의 숙소에 간 걸 두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가해자 반장에 비해 계급, 나이, 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반장은 장기 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 군 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1년 전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여성이자 약자인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군은 사과 입장과 함께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교사 노트북을 해킹한 고등학생들이 원격 해킹도 시도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교사는 출제 파일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시민단체는 교육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시험 문답지를 해킹한 2학년 학생 2명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적어도 13차례 이상 교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선택한 방법은 언제든 답안을 빼낼 수 있는 원격 해킹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에 막히자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6개 과목의 문답을 빼돌렸습니다. 원격으로 자료를 받아오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시행 횟수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 보안 시설은 올해 1월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에선 일부 교사들이 시험 파일 원본을 노트북에 저장하면서 지침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전 유출 정황이 없었다는 광주시 교육청의 발표와 대치됩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그렇게 절차들이 쭉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직원 노트북에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인터넷 기반 시설을 점검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 교육청은 지역 내 모든 고등학교의 평가 과정을 재점검하고 특별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에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산 지원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화장실 현대와 같은 이러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와 좀 차별성을 두려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특별감사는 일회성일 뿐이라며 허술한 학교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청이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 취지가 어떠한 이런 실행력으로 좀 발휘될 수 있게끔 교육청이 스스로 좀 뭔가의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보안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직원 등도 책임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만취 상태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6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어제 저녁 9시 40분쯤 과천시 가련동 과천식정 보운타운 부근 과천대로에서 47살 남성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시 화수동 두산인프라코어 연구동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이 모두 투입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불은 다른 건물로 확산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의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와 드론 잠수부를 동원해 3시간가량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오늘 다시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실종 남성이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는 일행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외환 보유액은 4,386억 달러로 전달보다 3억 3천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월에는 지난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은은 다른 외환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은 감소했지만 외화 자산 운용 수익 등이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약 9,600원으로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가 급등을 반영한 것이지만 더 올라야 한다는 노동계와 어렵다는 기업 측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일본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약 9,600원. 일본 노사정 대표들이 모인 최저임금 중앙심의회는 지난해 3.1%에 이어 올해 3.3%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년째 역대 최고폭으로 오른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생활 물가가 크게 뛴 데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가장 높은 도쿄는 시간당 약 1,700원, 가장 낮은 오키나와는 약 8,500원이 됩니다. 노동계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20여 년간 임금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던 만큼 시간당 10,000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来年の方が物価上昇に伴う厳しい状況がある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今回の賃上げの流れをさらに2023につなげ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중소기업들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타격이 큰데 이딴 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を含めて各企業が賃上げしやすい環境を作っ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事業再構築補助金、ものづくり補助金などにより中小企業の生産性向上を支援するとともに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데 기업들이 여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今年20年間、あるいは30年間、日本の中小企業の生産性が上がったのかというのは 99% がですね、中小企業なわけですから、ここに本格的なメッセージがないので、新しい資本主義はないと思います。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기업 수익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경제 구조. 기시다 총리가 주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혁신을 향한 일본 기업의 노력이 그 성패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견고해 보였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기업들의 6월 구인 건수는 1,070만 건으로 전달보다 60만 5천 건, 5.4%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의 전망치였던 1,114만 건을 밑도는 결과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오후에는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강원 영서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31도,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찜통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또 비가 그친 뒤 더위의 기세는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